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부 문성재입니다. 경제통계학 이제 5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확률에 대한 개념들을 이제 조금 배우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확률과 통계에 대한 학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5주차에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들은 확률 변수, 그리고 이제 확률 분포, 이런 개념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아마 사실 그렇게 낯선 개념들은 아닐 거예요. 다만 이제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경험이 없을 뿐이죠. 예, 근데 이제 주사위를 던지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뭐 한 100번 정도 던진다고 하면 1이 나올 때도 있고 2가 나올 때도 있고 3이나 4, 5나 6이 나올 수 있겠죠. 또 반면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학교 앞에 정문에 이제 서 있어요. 그래서 정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쭉 있겠죠. 그러면은 학교 정문을 통과하는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부 다 하면 많으니까 우르르 지나갈 때 10번째로 지나가는 사람, 20번째로 지나가는 사람, 30번째로 지나가는 사람,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키를 붙들어 놓고 한번 물어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모여 있는 그 키 데이터들을 보게 된다 그러면 앞서서 봤던 것과 같은 어떤 주사위를 던졌을 때 분포와는 좀 다른 분포를 보일 걸로 생각되지 않으세요? 왜냐면은 키가 보통 뭐 한 170에서 한 180, 그 사이쯤에 보통 우리 학생들이 많을 거고, 190을 넘어가는 초장신의 어떤 남학생이라든지, 혹은 160에 미치지 못하는 좀 작은 키를 가진 학생들을 만나기는 아마 힘들 거예요. 어쩌면 하루 종일 기다리고 서 있어도 못 만날 수 있죠. 혹은 지나갔는데 얘가 마침 8번째로 지나가는 바람에 10번 단위로 뽑다 보니까 못 뽑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분포라고 하는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이번 이제 5주차에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된 내용들을 천천히 보시게 되면은 생각처럼 역시 그렇게 많이 어려운 그런 부분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클래스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이제 제가 그 짐작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건 이제 좀 잔소리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좀 그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보통 우리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우리 수업에서는 제가 기회가 없었으니까 오늘 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는 환경, 예컨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을 공부를 해요. 12년간 공부를 하면서 우리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 정말 좋은 학교 갈 것 같아. 하는 환경 속에서 계속 그 좋은 성과들을 쌓아오면서 그 결과로서 사실 아마 우리 학교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보통 아마 제가 짐작하기에는 우리 학교에 들어올 정도의 학생들이면 아마 최소 상위 한 3%에서 한 5%? 그죠? 그러니까 뭐 20명이나 30명 중에 한 명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학교가 우리 학교일 거란 말이죠. 그렇기는 한데,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그러한 우수한 학생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나간 한 12년 동안의 틀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강하게 바인딩 되어 있고 그 시스템에 잘 적응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그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서열화되어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경쟁과 경쟁을 해서 계속 누가 잘하나 게임을 하면서 이제 사실 그 경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때로는 패배하면서 오늘 이뤘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위 몇 퍼센트의 수준에 속하는 이제 훌륭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성실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 학교 학생들 보면 굉장히 좀 성실하면서도 이제 좀 침착한 학생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제 이런 그 수능적인 모드로 지난 이제 한 12년간의 노력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하게 되면, 이제 대학교 1학년부터는 사실은 이제
그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인 교육을 하는 것이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큰 어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직업 시장에 나가서 일을 해도 될 만한 사람들인데 일을 하지 않고 좀 더 이제 나은 미래를 위해서 얼마간 젊은 시간을 희생해 가면서 학교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러한 과정 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대학을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좁은 문을 통과하는 그 경쟁을 통해서 실수를 줄이는 과정, 그리고 이제 주어진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 혹은 뭐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그 경쟁의 어떤 무대에 들어가 가지고서 좋은 성과를 내서 그 결과를 이제 축적해서 이제 여기까지 오는 그런 이제 과정을 따라왔다라고 한다면 대학을 들어온 이후부터는 물론 이제 학교가 나름의 그 학습에서 가이던스를 주죠. 뭐 예를 들어 전공 필수 과목은 뭐다, 뭐 1학년 때는 뭘 들어야 한다, 뭐 졸업하려면 뭘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대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사실 성인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더 큰 재량을 주는 것이 첫 번째가 이제 좀 다르고요. 왜냐면 이제 어른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그 골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겟이 달라요.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오는 과정까지는 사실은 어떤 것들을 충족시켜 가지고서 이제 그 전형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겨 넣어야 되는 반면에 이제는 그 자유재량이 주어진 상태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든지 내가 어떤 방향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내가 어떤 수업을 듣고 어떤 공부를 하고 내 여가 시간에는 어떠한 활동을 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사실은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모르겠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것 내지는 이제 뭐 전달하는 내용이나 이런 메시지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의 입장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제가 2학년 과목들을 그 맡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기본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려서 2학년, 3학년, 4학년 이제 전공생으로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그 스킬셋과 이해를 갖추게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참 수학하고 통계는 제 학창 시절에 참 제 약점이었던 과목인데 이제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게 어른이 되고 나니까 제가 이제 거꾸로 선생님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보면 상대적으로 좀 약간 그런 그 수리적인 부분에 대한 공포심들이 다 조금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킬셋을 갖추는 부분과 함께 공포심을 좀 덜어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두 번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학부, 석사, 박사 이러면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데 또 이제 사회생활 경험도 사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되게 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제가 나름 얻은 어떤 저 나름의 통찰이 뭐냐 그러면 학생 때 이제 하던 공부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당장 뭔가 결과를 내고 패스를 하고 성과를 내고 뭐 내가 석차가 좋아져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좀 그 트리키한 이슈나 이런 것들에 좀 약간 시간이 쫓겨가는 느낌으로 강박관념 내지 압박감을 느끼면서 이제 그걸 뭐 공부를 해보고 안 되면 일단 외우고 안 되면 풀이를 다 외워버리고 정 안 되면 답까지 다 외워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사실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동기들도 공부를 꽤 잘해서 이제 공부 잘하고 막 이렇게 친구들이 많은데 얘들한테 이제 학생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수학 점수가 잘 나오니? 그러면 아야, 뭐 하다 안 되면 외우면 돼. 다 외울 수 있어. 뭐 그런 사람도 있고요. 저 아는 분 중에서는 아예 그 정석 있죠. 수학의 정석을 전 문제를 다 외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형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그럼 야 그거 몇 페이지 어디 보면 그거랑 비슷한 문제 있어. 라는 식으로 답을 알려준 사람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런 분들도 있는 환경 속에서 제가 자랐는데 근데 이제 어른이 돼놓고 다시 이제 돌아보니까는 오히려 중요한 거는 그 어떤 수학적인 모델이 될 수도 있고 개념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통계에서의 어떤 그 개념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모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맞닥뜨린다고 할 적에 그 안에 있는 그 인투이션을 사실은 잘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잘 스무드하게 딜리버리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받은 교육에서는 사실 많이 결여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학기에 재무경제학 가르칠 때도 그렇고 우리 학교에서 이제 경제수학이나 경제통계학 가르칠 때도 그렇고 사실 제가 그 딜리버리 하는 방식이 제가 배운 방식과는 다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기 쉬운 방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나놓고 나서 학생 때를 돌아보니까 아 그때 이걸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식의 어떤 메시지를 먼저 주고 싶다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수학을 전달해 드릴 때나 통계를 전달해 드릴 때도 제가 가르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전달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뭘 전달하냐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그 수학이나 통계의 세계는 기본적으로 수학이라고 하는 랭귀지를 통해서 이 구축되어 있는 세계고 그 밑에 논리들이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그것을 이해하거나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서로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알거나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물론 이제 잘못 알게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알게 되는 부분들, 특히 이제 알아야 하는 부분들, 혹은 그 way of thinking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인지해야 하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있어서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왜냐면은 고교 과정에서 보통 통계학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다른 뭐 이런 그 수리적인 뭐 과목들 요즘 이제 학생들이 아마 미분적분은 배우지 않고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요.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수학의 주제들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좀 등한시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혹은 그 문제를 푸는 것에 이제 집중해야 되다 보니까는 다소 이제 좀 테크니컬한 사이드로 넘어가고 이제 좀 들어가게 돼 그러한 그 스킬을 외우는데 이제 굉장히 좀 에너지를 많이 쓰게 만드는 것도 같고 근데 이제 사실 인간의 두뇌가 두루 다 발달하진 않아서 수리적인 쪽으로 굉장히 센시티브한 사람들은 약간 언어적인 쪽이 약간은 미흡할 수가 있고 미흡도 반대로 이제 언어적인 쪽이 좀 많이 발달된 사람은 좀 수리적인 쪽이 약간은 좀 부족할 수가 이렇더라고요. 제 경험상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공계 머리를 가진 사람들한테 이제 유리한 게임을 사실 이제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하게 되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은 보통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약간 공포심 같은 것들도 있고 알면은 알 텐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문제 푸는 법만 달달 외우고 넘어오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요번 학기뿐만 아니라 지난 학기 이제 과거 과목들을 보면은 문제를 풀어야겠다에 대한 생각들이 좀 약간 많으신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달을 보라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이야기한 달을 안 보고 사실 뭐 제 손톱 밑에 때를 본다든지 제 손가락 모양을 본다든지 이러신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클래스 게시판에 달았던 답변도 말씀드렸지만은 책이라고 하는 게 대학교 교재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위대한 체계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보면 이제 여러 컨셉들, 개념들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학기 동안 그 정해진 분량을 갖다가 순차적으로 학습해서 인크리멘탈하게 이제 지식의 그 범위가 넓어지도록 하는 것이 대부분의 대학 교과서, 특히 이제 미국식 대학 교과서가 만들어낸 굉장히 그 강력한 시스템입니다. 계단을 올라가듯이 하나하나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좀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강의 초에 이제 그 한 학기의 구성을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그 구성을 이제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일단 머릿속에 놓으면서 내가 어디까지 와있는지를 보면 좋겠고 보통 우리 책의 스타일이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아마 보통 간단한 뭐 사례나 이런 것들을 먼저 그냥 케이스를 먼저 이제 좀 보여주면서 실생활을 먼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트로덕션으로 출발해서 개념들을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개념들을 이야기하고 나면은 그 개념들 다음에 어떤 걸 보여주냐 그러면은 사실은 그 책에 이어서 바로 이제 볼 수 있는 일종의 뭐 표나 그림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그런 식들을 막 보여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 뭘 하냐 그러면 문제를 하나 풀어보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바라는 거는 제가 이제 제 수업에서 이제 총 3개 세션을 통해서 제가 보통 이야기를 할 거고 보통 한 40에서 한 50페이지 정도 슬라이드를 가지고 서서히 제가 말씀드릴 건데 책을 잘 읽어보면 좋겠어요. 일단 책을 잘 읽어보고 예제를 풀어보면 좋겠어요. 결국 예제를 풀어보는 거는 앞에서 읽은 그 문헌상으로 전달되는 그 말을 사실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풀면서 그 개념을 손에 붙이는 개념이 이제 사실은 좀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예제를 통해 가지고서 그 개념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체화한 상태에서 새로운 개념을 익히고 또 새로운 문제를 풀고 하는 것 갖다가 이제 계속 반복하면서 가는 거고 이제 그러한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한 챕터 끝났으니까 너가 이제 어디까지 아는지를 한번 알아봐 라는 의미에서 연습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연습 문제 중에서도 보면 이제 어떤 문제는 답이 있고 어떤 문제는 답이 없고 그런데
답이 없는 문제, 이 책이 그러니까 사실 뭐 답을 다 줘도 되는데 보면 답이 막 안 적혀 있고 하긴 할 텐데요. 다 풀어보려고 하지 마시고 답이 있는 것만 풀어봐도 좋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수업상으로 책에서 이제 전달하는 내용과 좀 다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피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개념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달해 드리는 거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또 다른 시각을 이제 알아야 되니까 제 목소리만 듣고 끝나서는 안 되고 책을 한번 읽고 예제 풀어보고 새로운 개념을 또 만나고 또 예제 풀어보고, 그것까지만 하면은 일단은 3분의 2는 온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100%이 학기 중에 내가 알아야겠다 싶은 거를 갖다가 이제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건데, 그 연습 문제 중에서도 보통 제가 보기엔 약간 중복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답안이 있는 문제 위주로 일단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만 해도 일단은 아마 학기 말까지 준비하시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연습 문제상에 답안이 없는 문제라든지 혹은 풀어봤는데 이게 조금 어디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어디에서 막혔는지를 저한테 알려주시면서 이 클래스 게시판에 답을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한번 거꾸로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디서 걸렸나는 제가 잘 알 수도 있는 게, 저도 그렇게 훌륭한 그 수학 점수를 받는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략 어디서 걸릴 거라는 걸 제가 짐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적절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한 학기를 쭉 이렇게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클래스 질문을 받다 보니까 느껴지는 제 나름의 어떤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 공포심을 갖거나 두려움을 갖거나 할 필요는 일단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과정들을 성실하게 수행한다고 하면 사실 아마 원하는 점수를 받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상대평가라고 하더라도 제 경험상 실제 이제 이건 알아야 되는데 싶은 것도 이제 챕터마다 한두 개씩 있거든요. 그것만 제가 하나씩 둘씩 골라갖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데 보면요, 다 못 따라와요. 여러분들이 보면 한 100명씩 되는 학생들 하다 보면은 이게 희한하게 오늘 배울 정규 분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압박감을 갖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연습 문제 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는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안 물어볼 거예요. 문제 자체도 제가 저희 책에선 제가 그대로 내지 않고 틀어서 내거나 뭐 다른 문제를 제가 고안해 내거나 할 거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서 학점을 받아야지. 그렇게 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일단 답안지부터 확보해야지. 그러고 나서 내가 문제를 풀어보고 안 되면 외우고, 그렇게 백워데이션 하면서 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책을 순차적으로 읽고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개념 익히고 예제 풀고 개념 익고 예제 풀고 하면서 그걸 축적해 나가는 방식으로 가시는 게 아마 더 좋을 거예요. 그게 아마 제가 원하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과정을 잘 수행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잔소리가 길었는데 일단 첫 번째 세션이 전체적으로 좀 길어지긴 했으니까 약간 속도를 내면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세션 내용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전체를 본다고 할 때 이제 저희가 앞부분에서 통계학 입문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제 통계학이 뭐냐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escribe, 말 그대로 communication 하는 방법을 배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확률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확률에 대한 개념들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난 시간 경우의 수라든지 조건부 확률이라든지 조건부 확률로부터 나오는 이제 베이스의 정리라고 한 것들을 말씀드렸고, 베이스의 정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알았으면 하는 개념들 중에 베이스의 정리가 있는데, 이것은 삶과도 연결되는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어프로치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looking back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서 과거의 유사한 상황에서 어떻게 되더라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 입각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약간은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과거에 이 정도의 날리지가 있어.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새로운 지식이 들어왔어. 그럼 그걸 바탕으로 내 생각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형태의 베이즈의 정리 방식도 사실은 굉장히 좀 삶에 있어서 시사해주는 바가 있는 어프로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확률을 통해서도 저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관점들을 좀 익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이제 그러한 그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확률이 어떻게 분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배우는 것이 사실은 이번 그 시간에 저희가 이제 할 일이 되겠습니다.
크게는 이제 확률 변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변수가 있다고 하면 이제 또 확률 변수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규 분포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배우면서 확률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익히게 되는데요. 일단 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그러면 보통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랜덤 이벤트가 있다고 할 때 랜덤 이벤트인데 이게 랜덤 이벤트가 성립하려 그러면 불확실성이 같이 와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동전을 던졌는데 둘 다 앞면만 있어요. 이거는 첫날 만날 던져봤자 무조건 앞면이에요. 주사위를 던졌는데 전부 3이에요. 그 주사위는 첫날 만날 던져봐도 무조건 3이에요. 거기에 무슨 랜덤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하고 같이 이제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 오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불확실성이 오는 게 아니고요. 뭔가 그 불확실하게 세팅된 상황에 맞닥뜨려야 그 불확실한 것이 우리한테 결과로서 나타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어떤 이벤트를 갖다 통해서 그 랜덤니스가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 랜덤니스가 성립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두 개 이상의 어떤 아웃컴이 있는 그 무언가라 하는 것이고 그 두 가지가 결국은 한 가지의 고정된 값으로만 계속 오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variable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constant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무언가 변할 수 있는 값이라고 하는 느낌으로 variable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랜덤한 variable이다 라고 해서 random variable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률 변수라는 개념에서 이제 저희가 쓰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문제는 결과론적으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사전에 이것이 어떤 녀석인지는 그 어떤 값이 튀어나올지 알 수 없는 변수가 되어버려요. 물론 이제 주사위를 던진다고 칩시다. 그럼 1, 2, 3, 4, 5, 6 중에 하나가 나올 거는 알죠. 하지만은 뭐가 나올지는 모른다. 약간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확률 변수의 예로 볼 수 있는 게 뭐 그런 거죠.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야 우리 집에 애완동물 3마리 키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3마리 안에서 고양이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고양이가 몇 마리일까요? 고양이가 아니라 이구아나 3마리 키우는 집이었다면 고양이 수는 빵일 거예요. 혹은 고양이를 키우는데 셋 다 고양이일 수도 있고요. 개 1마리, 고양이 1마리, 뭐 혹은 뭐 햄스터 1마리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고양이 수가 1일 수도 있고요. 혹은 고양이 2마리에다가 개 1마리 키우는 집일 수도 있어요. 결국은 이제 3마리 애완동물 중에서 고양이 수를 찾아보자 그러면은 0, 1, 2, 3 중에 하나인 값으로 나올 거예요. 또는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이제 그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사실 이제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그런 그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이제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데요. 건설 현장의 연속 무사고 일수 같은 거를 이제 각 사업장별로 쭉 알아본다고 하면 우리는 뭐 100일 됐어요. 우리는 200일 됐어요. 뭐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어느 사업장이 며칠 나오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부딪혀 보기 전에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확률 변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혹은 뭐 택배를 시켰어요. 택배를 시켰는데 뭐 예를 들어서 1.5리터 물 한 6개짜리 묶음을 시켰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게 뭐 대충 무게로 하면은 9kg 좀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기사님이 막 끙끙대면서 들고 올라오시겠죠. 그럼 이제 그런 뭐 택배의 무게가 9kg 넘는 것도 있고 뭐 어떨 때는 책 한 권만 시켰더니 뭐 몇백 g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시켰던 택배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번에 도착할 녀석의 무게가 얼마지? 라고 하면은 그거 받아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날 서울의 최저 기온이 몇 도일까요? 알 수 없죠. 그거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스마트폰 다 쓰니까 스마트폰에서 이제 뭐 과거 오늘의 날씨는 뭐 맑은 날이 몇 프로였고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핸드폰에서 이제 그 날씨 앱을 보면은 그 뭐 역사적으로 최저 기온은 몇 도였고 최고 기온은 몇 도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죠. 그런 것들도 이제 결국은 이번 크리스마스 날이 되기 전에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또한 부딪혀 보기 전에는 그 값을 알 수 없는 그 무언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또한 확률 변수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확률 변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산이라고 하는 거는 떨어져서 흩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이산이란 말을 쓰는데, 결국 영어로 했었을 때 이제 discrete random variable이라고 그럽니다. 결국 이제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뚝뚝 떨어져 있는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뭐 보았던 보기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고양이가 몇 마리, 뭐 무사고 일수가 며칠,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discrete한 variable이라 그러는데, 그런 값들은 이제 discrete random variable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제 이제 임의 실수, 말하자면 이제 연속된 값 중에 뭐 하나를 만나는 거예요. 택배 무게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최저 기온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연속 변수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확률 변수라고 하더라도 이산 변수도 있고 연속 변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가 확률 변수라는 개념을 아는데, 확률 변수라고 하는 이 변수가 어떤 모습으로 분포에 있는지에 대한 거를 갖다 따져보자라고 하게 되면 이제 확률 분포라고 하는 개념을 쓰게 됩니다. 가장 이제 쉬운 형태의 확률 분포, 그것으로서 이제 예로 들 수 있는 게 사실 저는 주사위라고 생각하는데요.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6가지 면을 가지고 있고, 던졌을 때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론 확률에 대한 개념을 배웠잖아요. 그럼 각각의 면이 나타날 확률은 6분의 1씩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위와 각 결과별 확률 분포를 아래쪽 그 그래프로 보게 되면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각각 6분의 1씩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x가 결국은 이제 그 어떤 그 눈금의 값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로축에 있는 P of X로 되어 있는 것이, 결국은 P는 probability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P를 썼는데요. P of X 그러면은 결국 뭐 각각의 X 값이 그 해당 상황에서 기록하게 될 개별 확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주사위, fair dice라고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6분의 1씩 확률을 기록을 해야 되겠죠. 이런 개념도 있어요. 확률 분포인데 동전은 앞면 아니면 뒷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동전을 두 번 던져가지고 숫자가 있는 면이 나올 확률. 그러니까 뭐 영어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테일이 되겠죠. 몇 번 나올 거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동전 두 번 던져보면은 동전이 한 번만 나올 수도 있고, 그 저 숫자 있는 면이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두 번 나올 수도 있고,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그 이런 확률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번도 안 나올 가능성, 내지는 두 번 다 나올 가능성은 4분의 1일 거예요. 왜냐면 동전 한 번 던졌을 때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뭐 앞뒤면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나올 확률이 역시 많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오른쪽에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확률 분포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확률 분포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개별 그 사건별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케이스를 다 안다고 하면 그 각 케이스에 매칭되는 그 각 이벤트의 아웃컴마다 이제 발생 가능한 확률의 그 빈도를 저희들이 이제 쭉 다 더하게 되면 그 합계는 1이 될 거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률이라고 하는 개념을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은 결국은 이제 전체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케이스에 대해 가지고서 이 해당 케이스가 몇 번 나타날까라고 하는 식의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전부 서메이션을 하게 되면은 합계는 분모 분자가 같은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발생하는 빈도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나타나면 나타나고 안 나타나면 안 나타났지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그런 개념은 없어요. 확률에서. 그렇기 때문에 확률 분포에서는 사실 음의 값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속 확률 변수의 이제 확률 분포 같은 것들을 이제 좀 추가로 더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것은 사실은 뭐 개별 사건을 갖다 딱 이렇게 찍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기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니, 뭐 주사위다 그러면은 뭐 3이 나올 확률, 4가 나올 확률이 있고, 동전이다 그러면 앞면이 나올 확률, 뒷면이 나올 확률이 있는데,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특정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그 개별 케이스를 특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서는
누적 확률로서 이제 평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정규 분포다라고 하면 이제 오늘 이제 배우게 될 텐데, 평균 이하, 평균 이상 이제 각각 한 50% 정도의 확률을 갖는 형태로서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좀 더 보면 알게 되겠지만은, 그 연속 확률 변수의 어떤 분포는 영역을 정해놓고 그 영역 내에 그 확률의 면적을 가지고서 이제 저희가 누적 확률이 몇 프로 정도 된다, 이런 식의 어프로치를 해요. 그래서 확률의 변수가 이제 이산 변수냐 혹은 연속 변수냐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확률의 모형에 대해서 그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우리가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산인지 연속인지도 알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분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한다고 할 적에, 확률 모형이다 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이제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임의의 어떤 이벤트가 이제 주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를 던지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지나가는 학생을 붙들어 놓고 너 키 몇 센치니?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임의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것을 좀 더 체계적이고 수리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나름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모델을 결국은 저희가 probability 모델, 확률 모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 확률 모형에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 확률 모형이 구성이 되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케이스, 말하자면 이제 아까 지나가는 학생들의 신장이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센티미터인 사람은 없을 테니까 뭐 0cm에서부터 출발해서, 인간이 커봤자 3m를 넘지는 않겠죠. 한 3m까지의 표본 공간을 정한다든지, 혹은 뭐 주사위를 던진 상황이다 그러면은 뭐 1부터 6까지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이제 디파인을 해놓는 거죠. 나타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각 사건에 대해서 6분의 1씩의 확률을 갖다 부여한다든지, 이러한 식의 어떤 사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나타날 수 있는 그 결과들과 그 각 사건에 대한 어떤 그 확률을 갖다가 매칭시켜 가지고서, 그것을 이제 하나의 틀로서 이제 C줄과 날줄처럼 엮어서 그 안에 어지간한 이벤트의 결과들이 다 들어가고 그 안에 어떤 빈도들이 다 녹아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서 모형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그 임의의 현상이 있다고 했었을 때에 그 현상을 설명하고 전체적인 어떤 모양새, 형상을 갖다가 이제 포괄하기 위해서 사실은 확률 모형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모델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확률 변수가 이제 정의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제 어떤 임의 현상이라고 했으니까는 그 현상에 대한 어떤 관측 데이터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관측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하더라. 주사위다 그러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각 이벤트에 대해서 똑같은 확률을 가지고 있을 거고, 뭐 정규 분포를 따른 녀석도 있을 거고, 말하자면은 뭐 남자들 중심으로 모아봐도 한 170, 한 4, 5 정도쯤에 많고, 뭐 180, 190 넘어가는 사람 적고,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분포들이 보일 거란 얘기죠.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수리적으로 이제 어떻게 얘를 표현할까를 고민해서 만들게 되면, 그것이 이제 결국 확률 모형이 되게 됩니다. 좀 더 이제 와닿는 케이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통계청에서 그 임금 근로 일자리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잡에 대한 어떤 그 통계 데이터를 내요. 그래서 이제 통계 데이터를 내다 보면은, 평균적인 어떤 소득, 그 다음에 이제 중위소득, 그 다음에 소득의 어떤 분포,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위에 표를 보게 되면 이제 17, 18, 19년도 이게 올해 초에 나온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9년도 기준으로 이제 그 모여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는데, 평균 소득은 한 3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중위 소득은 한 230만 원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평균 소득을 이제 중위 소득으로 나누게 되면 한 1.3 정도 나온다. 뭐 이런 것들 이제 볼 수가 있죠. 이게 정규 분포였으면 평균 소득하고 중위 소득이 비슷할 텐데 그렇진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제 성장을 반영해서 그렇겠지만은 그 소득이 올라가는 모습들도 계속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 가서 나 그래도 뭐 그런 대한민국 평균 근로자 수준의 소득은 내가 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려면은 적어도 이제 한 달에 한 300은 벌어야 되겠네요. 그죠? 어쨌건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궁금하단 말이죠. 그럼 이제 아래쪽 표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85만 원 미만으로 버는 사람들, 150 미만 버는 사람들,
250, 350, 450 이런 식으로 쭉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제 실제 일종의 이제 소위 말하는 대기업, 말하자면 이제 고용 인원이 많은 300명 이상의 대형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레이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데 보면 전체적으로 약간 좀, 뭐라 그러나,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한 4%, 5%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있는 것들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250만 원 미만으로 받는 사람이 한 20%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좀 약간 소득의 편차를 보게 되면 이제 좀 고용 인원이 많은 직장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좀 디센트한 잡이라고 이제 저희가 경제학에서 표현하는 그런 좋은 잡들이 보면 결국 대형 고용 인원이 좀 많은 그런 직장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역설적으로 짐작할 수 있죠. 소득 분포를 딱 보면. 그래서 보통 나중에 직장 들어가고 나면은 뭐 소개팅 하는데 소개팅 상대방이 누구야? 그럼 뭐 그 사람 어디 대기업 다녀? 무슨 회사 다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느 분포에 속하는지 이제 막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부지불식하는 사람들이 다 갖고 있단 말이죠. 반대로 이제 굉장히 짙은 라인으로 돼 있는 이런 굵은 선으로 한번 보세요. 250 미만으로 받는 사람이 거의 한 40% 정도 되고, 반대로 이제 좀 소득을 좀 괜찮게 가져가는 사람들이 빈도가 일반 대형 직장들보다는 작아요. 그죠? 상대적으로 좀 소형 회사를 다니게 되면은 물론 뭐 최근에 이제 언론에 많이 언급되는 뭐 화천대유 이런 회사는 직원 당연히 50명 미만인데 몇백억씩 가져가고 한 것 같긴 한데 그건 이제 아웃라이어라 그러죠. 걔는 빼놓고 생각해 보면은 거의 대다수는 이제 저런 식으로 굉장히 좀 작은 고용 인원을 갖고 있는 회사는 내가 좀 월급이 좀 작을 가능성이 크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고용 인원이 많은 이제 대형 직장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기틀을 잡은 회사니까 내가 월급 많이 받고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좀 편차도 작겠네 라고 하는 걸 많이 알게 되죠. 우리 학생들도 그러니까 원하는 좋은 직장에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말하자면 소득 불균형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들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기업 혹은 그 고용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중소기업 같은 게 이제 가운데 이제 약간 애매한 그레이 스케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게 보면 이제 결국 대기업과 그 굉장히 작은 기업의 한 중간쯤에 있는데 그 나름대로 편차가 있는 게 또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서울에서 살려면 한 300 정도는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건 그래도 구성 인원의 한 20% 정도가 혹은 25% 정도가 한 250에서 350 사이에서 돈을 버는 이 정도의 맞벌이면 그래도 대충 또 서울에서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대충 이제 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경제 전반에 대해서 지나가는 사람 모두를 붙들고 모든 스토리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통계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겁니다. 확률 변수라고 할 적에 결국 이제 확률 변수 그 자체도 나름의 어떤 하나의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확률 변수의 중심 경향치, 우리가 이제 평균이라는 개념 배웠죠. 그 다음에 분산 내지 표준 편차, 결국은 어떤 그 데이터가 얼마나 스프레드 아웃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개념들을 저희가 이제 기대값과 분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확률 변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의 어떤 기대값이라고 할 때에는 확률 변수가 주로 어디에 많이 모여 있더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졸업한 학생들의 초봉이 얼마냐. 그럼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졸업하고 1년 된 사람, 2년 된 사람, 3년 된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뭐 이런 취업 지원하는 그런 데서 서베이 해보는 거죠. 그럼 우리 학교 졸업하고서 취업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초봉이 예를 들어서 300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무슨 무슨 전공은 얼마고요, 무슨 전공 얼마고요,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감이 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아놓고 나면 대충 우리 학교 졸업하고 무슨 과 나오면은 평균적으로는 대충 이 정도 월급을 받는 직장에 내가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식의 감을 가질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러한 어떤 그 확률 변수에 대한 기대값을 통해서 어떤 그 확률 변수, 랜덤하게 나타나겠지만, 나의 취직 후 연봉 또한 랜덤하게 정해지겠지만, 대략의 어떤 기대를 형성한 데 있어서 내가 그래도 대충 얼마 정도는 받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기대를 형성한 데 있어서 말 그대로 어떤 힌트를 줘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확률 변수의 중심경영지 척도로서의 의미도 있겠지만은, 확률 변수의 어떤 그 평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확률 변수의 장기 평균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쓴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식인 거죠. 결국 이제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게 시간과 함께 이제 변화하는 어떤 그런 시계열이라고 그러는데요. 타임 시리즈라고 이제 영어로 이제 번역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시간의 추세 같은 것들도 볼 수 있죠. 저는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게 사실 우리나라의 연령대예요. 오늘 이제 마침 뭐 점심 때 누구를 뵀는데
자기가 최근에 어르신 상가에 갔다 왔는데 할아버지가 70세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옛날 제가 어릴 때 감각으로 70세 돌아가시면 장수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 남자가 70세에 사망했다 그러면은 야 아깝다 어르신 좀 더 이따 가시지 말이 훨씬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라고 하는 것들,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시간과 함께 점점 변해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결국 그런 것들도 또한 그 평균에 대한 어떤 추정을 통해서 확률 변수를 통해서 이제 결국은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나중에 몇 살까지 살 것 같아. 몇 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평균적으로 한 몇 살 살 것 같아.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형성할 수 있죠. 말 그대로 연령대별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추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졸업생들 연봉 얘기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어떤 과는 취직을 했더니 이 연봉의 편차가 되게 커요. 뭐 예를 들어서. 근데 또 반면에 또 어떤 과는 가보니까는 이게 뭐 졸업하고 나서 졸업생들 연봉 수준의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그 이제 구체적인 예는 떠오르지 않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그 확률 변수의 분산이 작은 어떤 값들 같은 경우는 중심 경향치가 가져온 어떤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좀 더 무게감이 더 많이 있겠죠. 말하자면 거기서는 편차 크지 않으니까. 뭐 저는 언뜻 떠오른 게 교대 보통 이제 이런 교대가 그렇지 않나요? 보통 학교 졸업하고 교사로 취업하게 되면 거의 단일 급여 테이블에 적용을 받게 될 테니까는 거기에서는 아마 편차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죠? 뭐 반면에 이제 그렇지 않은 전공들도 꽤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 우리 학교는 이제 종합대학이지만 이제 그런 전공이 아마 없죠. 그러니까 뭐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예술 쪽이라든지 뭐 연기나 이런 뭐 이런 예술 쪽 같은 경우는 가만히 보게 되면은 스타는 어마어마하게 스타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진짜 막 엄청난 빈곤에 시달리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데이터들은 뭐 짐작컨대 엄청나게 큰 분산값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기대값이 딱 있다고 해도 대박 아니면 쪽박인데 이게 와닿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결국은 확률 변수로 나타난 상황에서는 저에게 있어 가지고서 어떤 기대를 형성하거나 그 기대에 대해서 내가 어떤 나름의 어떤 신뢰를 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짐작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기대치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산, 기대치 이제 이런 개념을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컨대 이제 기본적인 어떤 확률 변수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이번 시간 마칠 건데요.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게 있다고 쳐요. X라고 하는 게 지금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가로축이 이제 X고 거기에 매핑되는 개별 그 확률이 P of X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일종의 벨 커브, 벨 모양을 그리고 있는 어떤 그런 그 확률 분포가 있다고 할 적에 확률 변수 x가 있고 x 플러스 b가 있다고 쳐요. 그럼 확률 변수 x 플러스 b가 있다고 할 적에는 결국은 지금 그 위에 있는 이 분포가 쉬프트된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b만큼 쉬프트한 어떤 형태의 그림이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뭐 분포가 더 넓어진다든지 좁아진다든지 틀어진다든지 하는 거 없이 그대로 쉬프트하는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실제 기대값에 있어서는 EX 플러스 B라고 한다는 것이 결국은 이 X라고 하는 걸 알고 있지만 X 플러스 B가 됐었을 때에는 결국은 이 X에 B를 더한 것만큼 평행하게 시프트할 거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X 플러스 B가 된다고 하더라도 분포 자체의 너비가 더 넓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X의 그 분산이나 X 플러스 B의 분산이나 같다라고 하는 거, 표준 편차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는 좀 생각을 바꿔서 확률 변수 X가 이제 위에 있고 AX라고 하는 거, 결국 이제 숫자 A, 컨스탄트 A만큼 곱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한 경우에 이제 기대값 같은 경우는 그 기대값을 형성하는 그 공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되면 대략 짐작할 수 있지만은 결국 A를 기대값 EX에 곱한 형태로서 제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 같은 경우는 A 스퀘어를 곱한 걸로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학생 때 배웠겠지만은 기대값을 구하는 식이나 분산을 구하는 식에서 그
결국 일괄되게 A가 쭉 곱해진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면 기대값일 때는 A를 곱하면 될 것이고 분산의 경우는 A 스퀘어를 곱하면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A를 곱하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결과론적으로 결국은 이제 AX가 되게 된다고 하면은 그 확률 분포니까 면적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A배만큼 넓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중심도 전체적으로는 약간 이제 이동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확률 변수 x가 있고 앞에서 봤던 것과 같이 ax 플러스 b라는 식으로 이제 기대치나 분산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플러스 b가 있게 되면 b만큼 쉬프트 할 거고 ax가 되게 되면 a만큼 넓어지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결과를 합쳐보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 ax 플러스 b의 어떤 기대값이다 그러면 결국 ex라고 하는 기대값에 a를 곱하고 b를 더한 만큼 쉬프트 그 다음에 이제 베리언스를 우리가 구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ax 플러스 b다. 그러면 a 스퀘어만큼 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결국 이제 그림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은 a배만큼 퍼지고 b만큼 쉬프트하는 어떤 그러한 상태의 분포가 될 것이다. 물론 면적은 그대로인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대치와 분산이라고 할 적에 이제 저희가 x라고 하는 단일 변수에 대해서 확률 변수가 이제 AX가 됐을 때, B가 더해졌을 때, 결국 이제 그러한 어떤 상황에서의 변화를 우리가 알아봤는데, 기대치와 분산이 만약에 이제 변수 두 개가 이제 결부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 하니? 결국 이제 요건 이제 머릿속에서 한번 그 앞에서 봤었던 그 그래프들을 갖다가 더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대값이다 그러면 이제 덧셈 뺄셈이 다 성립을 해요. x 플러스 y의 기대값은 x 플러스 y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가 될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x 마이너스 y는 어떻게 되니? 그러면 지금 이제 식에서 보는 것과 같이 x에서 2의 y를 뺀 것으로 그 기대값이 형성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x 플러스 y에 대해서 이제 그 분산을 구해봐라 라고 하게 된다면은 각각의 분산을 더한 형태, 그리고 이제 빼는 상황에서도 각각의 분산을 뺀 형태, 로서 이제 그 분산이 이제 정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일련의 관계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나름의 이제 증명을 해 뒀습니다. 우리 이제 교과서에 있는 증명을 시간이 되실 때 한번 보시면 아마 이해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세한 그 풀이 과정은 책에서 직접 보시면 되기 때문에 따로 제가 화면에 넣진 않았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제가 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제가 대학 교육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이제 이야기를 좀 길게 하다 보니까 첫 세션은 조금 길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50분 단위로 이제 수업 3개를 들으면 끝나긴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점심도 먹어야 되고 도중에 화장실 갔다 오고 혹은 헷갈린 부분 다시 듣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랩업 세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정규 시간보다는 1시간 빨리 오픈을 하죠. 그래서 이 클래스 수업을 제가 이제 쭉 수업 시간 중에 이제 듣는 걸 보면 빨리 듣는 학생들도 있고 늦게 듣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학교가 이게 지금 보면 지난 학기부터 이제 정규 시간 내에 이제 수업을 듣도록 그렇게 사실 좀 강제를 하면서 이제 출석 체크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성인 교육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량은 다 주고 결과만으로 그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면 좀 과할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그 학점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어떤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생들이라고 하는 게 어른이기는 한데 법적으로도 어른이고 뭐 육체적으로도 어른이고 정신적으로도 다 어른들이긴 한데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하기에는 아직은 어떻게 보면 좀 인턴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트레이니에 가까운 이제 그런 개념도 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교육기관으로서의 그런 관점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학교가 제가 짐작컨대 대학 본부에서는 이제 정해진 시간 내에 이제 수업을 듣도록 하게 이제 유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일주일 내에 듣기만 하면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도 갔었어요. 왜냐면 뭐 각자 뭐 낮에 일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피곤할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밀리지만 말아다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일주일 동안 이제 시간을 뒀다가 지난 학기에는 이제 정해진 시간 내에 수업을 듣고 출석도 체크하게 하고 요번 학기에는 이제 상대평가까지 하라고 하니 이제 약간씩 그 여러분들에 대한 자유재량이 줄어들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또 반대로 보면은 참 사람이란 게 간사해서 자유재량을 주면은 그걸 이제 자기가 알아서 잘 관리하고 책임도 지고 하면 되는데 그럴 땐 또 꼭 또 이제 다른 탓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뭐 나이를 먹어도 인간들이 다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생은 아니다. 이제 대학생이기 때문에 성인으로서 내 공부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내가 알고 싶은 거를 내가 알고 싶은 깊이만큼 알고 넘어가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받아든다. 즉 학사 경고가 누적돼서 학교에 쫓겨나지 않는 이상은 졸업하는 데 문제는 없어요. 다만 이제 그런 그 나쁜 GPA를 가지고 있으면 취직을 한다든지 뭐 다음 단계의 대학원에 진학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뭐 내 사업을 하거나 뭐 내가 다른 진로를 찾는 데는 뭐 졸업만 하면 돼 라는 생각을 간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어떤 과목을 들으면 우등생이고 어떤 과목 안 들으면 열등생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과목 내가 아는 만큼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 인스트럭터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제가 인스트럭션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는 알고 가셔야 돼요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물어보고 그걸 기준으로 제가 그레이드를 드릴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뭐 지난 챕터들 챕터 4나 챕터 5 하면서 이제 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학습하시면서 충분한 지식들을 쌓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좀 해봤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게 있으면은 서슴없이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디서 이게 좀 걸렸다.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어디서 걸린다 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힌트고 아마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데서 걸려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부끄러우니까 모르고 넘어가자. 이제 그걸 이제 보통 불치하문이라 그러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물어보는 것만큼 내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고 내가 얻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학교를 떠나서 사회로 나가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을 바보로 보고 아 쟤는 저보다 좀 떨어진 애예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으나 in the long run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내 생각을 항상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건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제가 베이지 정리 이야기하면서 좀 길게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 첫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세션은 조금 속도를 내서 진도를 나갈 예정인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크게 어려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두 번째 세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